오늘 또 올려놓은 데이터 중에 하나는 우리 GDP 데이터를 하나 올려놨어요. 2000년 1, 4분기부터 올해 2, 4분기까지. 그래서 이쪽이 이제 GDP고요. 여기는 민간 소비 지출입니다. 민간 소비 지출. 그다음에 가운데는 보통 우리가 투자 그렇게 하게 하는데 국민 계정상에는 총 고정 자본 형성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건 민간 투자, 민간 소비, GDP인데 저거를 이제 예측을 하는 이제 모델을 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지난 2, 4분기에 우리 경제 사이즈가 분기 기준으로 실질 단위로 355조입니다. GDP가. 소비가 172조고요. 저는 얼마 안 썼는데 숫자가 그냥 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요. 이 모델을 봤는데 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이 코र्스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툴들을 모아가지고 컨설팅과 관련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코र्스가 되기 때문에 뭐 통계학이나 지금 하는 이런 리뷰들이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코र्스를 마지막 맡은 게 2011년이고 2012년인가는 이제 중국에 가서 이걸 강의를 했는데 런민대에서 그때 제가 프랙티스 퀘스천을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조금씩 이제 트위스트를 해서 실제로 중간 시험도 받고 기말 시험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풀하고 기출 그 중간 시험, 기말 시험을 일단 미리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에 있는 퀘스천들은 렉처 머티리얼 들어가서 따라 보면 웬만하면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일부 그림이 좀 깨져 있긴 할 텐데, 그리고 이제 우리 실제 시험을 볼 때 한번 같이 리뷰를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게 배우는 건 좋은데 시험은 이게 또 다른 스토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모형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벡터 자기 회귀 모형인데요. 이제 자기 회귀니까 레그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레그가 있는 변수로 설명을 한다 하는 이야기인데, 레그가 p까지 있는 경우가 이제 var p 모형인 거고, 레그가 하나만 있다 그러면 그냥 var1 모형이 되겠죠, 그죠? 얘는 이제 n개의 벡터로 구성된 거고요. 그래서 단일 시계열 모형과 다르게 이 벡터 시계열이 되면 이제 얘가 벡터이기 때문에 얘도 벡터고요. 얘는 행렬이 됩니다. 행렬. 그래서 얘가 2개짜리 변수다 그러면 얘는 2x2 행렬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거의 레그니까 당연히 이제 벡터가 되겠죠, 그죠? 얘도 벡터입니다. 그래서 벡터와 벡터 이렇게 된 거고요. 행렬과 벡터는 차원이 맞으면 곱해질 수가 있죠, 그죠? 2x2, 2x1 그러면 곱하면 2x1이 되니까 이게 차원이 맞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한 것이 이 모형은 자기 자신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인접 변수들의 과거도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뿐만 아니라 여기 잔창으로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잔차항들은 평균적으로는 이제 0이고요. 그 다음에 공분사는 이제 오메가. 그래서 코베런스가 0이 아닐 수도 있다. 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내용까지 이제 우리가 봤고요. 이제 이 코베런스가 0이 아닌 것은 우리가 실은 이 예측 모형을 할 때는 큰 소용은 없어요. 그 예측 모형을 할 때는 이제 이런 그 0이 아닌 이런 A 행렬에 있는 실제 개수들 이것들에 의해서 이제 포캐스트는 결정이 되는데 얘는 일종의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벡터 모형이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얘는 이제 좀 더 짧게 이렇게 쓴 건데 단일 시계열 모형하고 이제 비슷한 구조로 썼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드로우하면서 이렇게 예측치를 계산을 할 텐데 키가 그거라고 그랬죠? 드로우를 할 때 ET에 벡터를 드로우한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씩 드로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에 시험 봤던 중간 시험 문제에서도
이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봐라 간단히. 그러면 실은 키가 그거거든요. 잔창을 들어할 때 과거에 피트 리지드 시리즈가 쭉 있으면 하나하나 들어하지 말고 어느 한 로를 잡아서 걔를 들어해서 같이 붙인다. 그 이유는 이 코베런스 스트럭처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하기 위해서다. 그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밸류 스탁하고 그로스 스탁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이별량 모형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밸류 스탁하고 가치 스탁의 이별량 모형을 왜 그러면 이 벡터 오토 리그레션이라는 모형으로 했느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주식은 시리얼 콜레이션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에 의해서 시계열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콜레이션 스트럭처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짧게 한 달, 뭐 한 주일, 뭐 하루 이 정도에서는 아주 작게 거의 R 스퀘어드가 뭐 0%에 가까운 뭐 이 정도밖에 이제 안 되는 피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모리가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롱 포커스는 못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단기 포커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 오토 리그레션은 일반적으로 단기 포커스를 할 때 쓰는 거고요. 그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특정한 어떤 모델에 대해서 구조적인 그런 그러니까 스트럭처럴한 모델이 없는 경우에 그냥 데이터만 있는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핸디하게 그런 여기서 그러니까 레그인 P만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P만 결정하면 되는 거고 또 어떤 변수들을 같이 벡터로 묶을 것이냐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제 자기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변수들은 굉장히 외생적인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우리나라 경제 내부에서 바이 사이드하고 디맨드 사이드하고 셀 사이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제 결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달러 마켓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종의 그 다음에 달러 마켓은 이제 글로벌인데 글로벌은 우리가 영향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쪽 환율은 어느 정도 외생성이 강할 것이다. 그러니까 외환 당국이 들어가도 BOK가 들어가서 사자 팔려 주문을 내도 그렇게 크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변수는 이제 외생 변수고 또 어떤 변수는 내생성이 강한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외생 변수들이 쫙 왔을 때 그 영향을 다 받아가지고 어떤 값이 딱 나온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외생성이 있는 변수와 내생성이 있는 변수를 실은 묶어서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화정책 그 이자율은 우리가 결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자율하고 GDP를 놓고 봤을 때 GDP보다는 이자율이 더 외생성이 크다. 이건 정책 당국의 스탠스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의 영향으로 예를 들어서 그 GDP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뭐 이자율하고 정책 금리하고 그 다음에 GDP와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오늘은 이제 일단은 아까 봤던 그 엑셀 데이터를 제가 여기로 불러왔습니다.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파일 new 해서 이제 워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쿼터리 데이터가 2000년 1, 4분기부터 뭐 2014년 4, 4분기까지 있다. 데이터는 물론 2분기까지밖에 없지만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뭘 했죠? 시리즈하고 자기 이름을 붙였잖아요. 소비는 예를 들어 CT라고 부르겠다. CT는 NA. 투자, IT는, 인베스트먼트는 NA. GDP는 NA. 이렇게 해놓고 얘 세 개를 동시에 불러와가지고 순서대로 불러와서 놓고 에딧 플러스만 말씀 눌러서 에딧 모드에 들어간 다음에 엑셀로 가서 카피를 해갖고 딱 붙이면 그 다음에 에딧 플러스만 3을 더 누르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죠? 그거 꽉 씌워줘. 그래서 이 세 개 데이터를 CT, IT, GDP 다 실질 데이터입니다.
당연히 뭐 얘는 숫자일 거고요. 그래프로 보면 이제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뭐 다들 관심 있는 게 소비가 어떻게 했느냐, 뭐 투자가 어떻게 했느냐, GDP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게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얘도 세 개의 시계열이고 보니까 추세가 있어 보이네요. 그죠? 확률적인 추세가 있어 보인다. I1 계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우리가 벡터 모형을 할 줄 아니까, VAR 모형을 할 줄 아니까 뭐 세별량짜리 VAR 모형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세별량 VAR 모형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제 얘가 지금은 이제 원 계열이잖아요. 이렇게 원 계열인데 보통은 우리가 로그를 취해서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스케일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케일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로그를 취해 놓으면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 이게 성장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그를 취해서 한번 VAR 모형을 해갖고 예측을 해보자. 지난번 엑서사이즈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estimate VAR에 가서요. 여기다 적는데 인다지너스 베리어블이니까 이 세 개 변수를 쓸 거예요. 그러면 나는 d 로그 차분을 할 겁니다. d 로그의 CT보다도 IT를 먼저 넣을게요. d 로그 그 다음에 CT d 로그의 GDP. 그럼 이 세 개 변수가 이제 D 로그를 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계열이죠, 그죠? 안정적인 계열입니다. 상수항이 여기 들어있다고 했고요. 레그를 얼마나 할 것이냐 이제 조정하면 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레그는 두 개를 놔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분기 데이터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데이터는 계절성을 없애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더라도 어떤 분기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보면 뭐 한 1년 내에는 단기라고 보고 그 전 분기들 것이 얼마나 영향을 줄까 라고 생각해 보면 맥스로 VRP에서 P를 한 4 정도 들 수도 있겠어요. 그다음 먼틀리 데이터는 M을 12 정도 두고 P를 12 정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의적이 아니면 쭉 줄여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보 기준을 써가지고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작은 정보 기준 값을 만드느냐를 해서 이렇게 줄이면 되겠어요. 근데 일단 2로 놔둬보고요. 여기 추정하는 데를 2013년 정도까지만 할게요. 나머지 2014년 2개 분기는 데이터는 있습니다. 근데 없는 거로 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면 추정이 됐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PDF 파일에서 봤던 X가 얘 세 개를 이렇게 쌓은 거고요. 여기에 있는 게 A 행렬. 이 앞에 있는 숫자들로 구성된 게 A 행렬의 값입니다. 변수가 3개니까 3x3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 벡터는 C 요거죠. 하나, 둘, 3개. 3개. 예. 보니까 얼마나 설명됐나를 봤더니 투자는 1%네요. 약 2% 정도. R 바 스퀘어를 보면. 그 다음 거는 소비가 28%. 그 다음에 얘가 GDP가 15% 정도가 설명이 되는 것으로 분기 데이터인 경우에 그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결과고요. 유의적인 파라미터가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유의적인 게 있나 봤더니 없고 뭐 다 없네요. 그죠? 얘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투자의 변화율은 나 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랜덤으로 가는 거죠. 그죠? 대부분 설명이 안 되잖아요. 1%밖에 안 되니까. 나 홀로 간다는 거예요. 얘는 보니까
소비는 투자의 전분기 거 영향을 받네요. 그죠? 유의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지널하게 유의적으로 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거는 걔는 투자가 아니라 소비의 전기 거, 그 다음에 그 전전기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거를 소비가 퍼시스턴트하다. 소비는 이렇게 허리띠를 확 줄일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GDP의 2분기 전 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스토리는 지금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된 스토리인지. 2분기 전에 소득이 GDP가 올라갔는데 왜 소비가 떨어질까? 이거는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구조적인 어떤 설명이 되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로만 본 거예요. 데이터로만. 그 다음에 GDP는 보니까 소비가 전기 영향을 주는 걸로 나왔고요. 나머지는 없네요. 그죠? 예. 그래서 언뜻 보면 소비가 GDP 영향을 주고요. GDP는 두기 렉을 두고 다시 소비에 영향을 주고 하여튼 이런 구조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예측을 하는데 지난번에 갔습니다. 프락에 가서 make 모델에 가서 solve로 간다고 그랬죠. 스타캐스틱이고요. 바운드를 한번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샘플, out of 샘플이 지금 2014 1분기, 2014 4분기 이렇게 있고요. 신뢰 구간을 좀 좁게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얘를 신뢰 구간을 예를 들어서 한 50%만 보겠다. 0.5. 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소비를 한번 볼까요? 소비, 이 네 개요. 얘는 S로 되어 있는 것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요 M이라는 게 이제 평균으로 가는 패스거든요. 평균으로 가는 패스고. 그 다음에 우리 어퍼 바운드, 로우 바운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평균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있을 텐데 얘 표준 편차를 계산한 거예요. 표준 편차를 계산했기 때문에 우리가 애널리티컬하게 이 값, M으로 되어 있는 요 값에다가 그 시점에 있는 S를 사용해서 M 더하기 2 표준 편차, M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이미 계산을 했다고 했고요.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 그 가운데를 50%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동시에 보면 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이 빗나갔네요, 그죠? 로어 바운드, 그러니까 50% 바운드에 지금 못 들어가는 굉장히 둔화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에피소드를 처리할 것이냐. 여기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큰 이벤트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다이내믹스, 그러니까 모델 파라미터 추정을 할 때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죠? 왜냐하면 소비하고 GDP하고요. 이를테면 그냥 관계없이 랜덤으로 갖다가 쳐보세요. 랜덤으로 이렇게. 하나 랜덤 워크, 또 하나 랜덤 워크. 가는데 도중에 한번 GDP가 푹 꺼졌어요. 그 다음에 소비도 푹 꺼졌어요. 그리고 다시 콜레이션을 구해보면 콜레이션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거 한번 주저앉은 게 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할 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VAR 모형을 쓴다고 하면 VAR 툴을 썼을 때 대체로 뭐 이게 이제 평균적인 이제 패스라고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벡터 오토 리그레션은 단기적인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단기적인 포커스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얘는 지금 제가 하나만 한 건데 지금 소비만 플러스를 한 거죠. 저쪽 옆에 보면 이제 GDP도 플랫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두 개를 그냥 별도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단기 포커스라는 것은 지금 분기에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얘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간에서 한번 보잖아요. 이 기간에서. 그럼 얘들이 이렇게 가겠느냐? 아니면 이렇게 가겠느냐? 이건 또 다른 이슈죠. 그죠? 이렇게 가는 거냐 했는데, 걔들 그 기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얘들이 타이트하게 같이 움직이느냐? 이렇게 멀어져 가면서 움직이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VR 모델은 그거를 고려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숏런 다이내믹스만 고려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가 있는지를 보려고 이제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볼게요. GDP가 여기 있고요. 컨트롤 CT가 있는데 두 개를 한번 보면 지난번에 본 것처럼 뭐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프로젝션을 하는데 이제 이 간격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지만 그래프 종류를 좀 바꿔볼게요. 여기 보면 3포도가 있죠. 스캐터 다이어그램. 이렇게 볼게요. 그 밑에 축은 GDP고요. 위에 축은 컨섬션이거든요. 잘 이게 눈에 안 닿으면 한번 여기 옵션을 해갖고요. 라이트 버튼에서 옵션 해서 여기에 보면 fit line이라는 게 있죠. fit line. 이 fit line에 들어가서 regression line을 해보면 네, 이렇게 됐죠. 이게 인터셉트고요. 이게 슬로프예요. 루스하게 생각해보면 우리 소비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저게 이제 기울기가 소비 성향 뭐 그런 거죠. 그죠? 근데 보통 소비 함수는 소비하고 가처분 소득이죠. 그러니까 GDP에서 세금을 빼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일단 세금은 이제 무시를 한 그런 그림인데,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때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직선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전 분기고 이게 다음 분기 값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인 거는 한 분기 움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선이 이야기하는 것은 얘와 얘의 장기적인 관계라는 거죠. 장기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때는 소득에 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낮은 때도 있었죠. 어떤 때는 소득에 비해서 평균적인 것보다 높은 때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일은 안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일은. 우리가 다 원하는 게 이건데 실은. 그죠? 소비가 쫙 늘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소득에 관계없이. 그런 일은 안 벌어진다는 거죠. 다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런 장기적인 소비 함수를 균형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퀄리브리엄이다. 이퀄리브리엄에서 일단 무슨 일이 벌어져, 샥이 와서 소비가 불 붙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못 간다는 거죠. 다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소득이 느는 것보다 소비가 감소하는 게 더 빠른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붙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장기적인 관계, 장기적인 데서 벗어났을 때 다시 균형으로 회복하려는, 즉, 에러 커렉션 하는 메커니즘이 있는 것 같다는 거 데이터예요. 그래서 지금, 렉처 노트 6번째에는 이제 이런 장기적인 균형에서 벗어났을 때 에러 커렉션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모형화를 할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에러 커렉션 모형이거든요.
VECM, 벡터 에러 커렉션 모형 이렇게 부르는 게 6장에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형을 이제 실제 써놓은 것을 보기 전에 일단 이 그림에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요. 이제 이렇게 직선을 걷다는 이야기는 이쪽에 있는 컨섬션하고 GDP가 선형관계에 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한 거죠.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의 선형 모델이라고 가정을 한 건데 선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 선형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이제 비선형 모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핏 라인을 할 때 여기 보면 뭐 커널 핏도 있고 뭐 nearest neighbor도 있고요. 또 이게 보통 많이 쓰는 비선형 모형인데요. 한번 해서 보면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을 하나 발견하려고 하면 요 시점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쪽에 있는 데이터 일부, 이쪽에 있는 일부 데이터 해갖고 걔를 일정한 방법으로 가공을 해서 이 점을 딱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설명하는 어떤 스무드한 선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선이 여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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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거예요. 근데 얘 점이 하나 딱 있는데 다른 인포메이션이 없으면 이 점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주위에 있는 점들을 보면 우리가 설마 이렇게 찍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다고 찍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요. 근데 이쪽에서는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모수적인 방법이 그런 식으로 이제 디바이스가 그래서 이런 비모수적인 방법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잠깐 보게 될 그 레이팅 모델, 그 신용 등급을 만드는 모형 그런 데에서 이런 비모수적인 방법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닫고요. 다시 아까 윈도우즈에 VR 있었죠. 다시 에스티메이트에 가보면 전에 그 추정했던 모델 나왔죠. 여기에서 이 두 번째 탭을 이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탭, 코인테그레이션. 그래서 여기 보면 벡터 에러 커렉션이라는 게 있죠. 그죠? 벡터 에러 커렉션. 그리고 그걸 하기 전에 여기를 보면 이제 이게 좀 달라져야 되는데요. 그 디퍼런스를 그동안 다 했었는데 이제 디퍼런스를 안 합니다. 그냥 로그만 취한 거예요. 원계열이죠. 원계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한번 제가 이 세팅은 제가 안 해봤었는데 하나 놓고 일단 이제 이 모형을 보겠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로그 IT를 또 D 했네요. 그죠? D 로그 한 거하고 똑같겠죠. 그죠? D 로그는 아까 똑같습니다. 세 개가.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부분도 같아요. 레그 하나, 레그 둘. 레그 하나, 레그 둘. 레그 하나, 레그 둘. 이거 같습니다. 이거는. 밑에. 근데 얘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얘가. 추가로. 이 변수가. 이 변수는 뭐냐면은
원래 데이터가 지금 로그를 취한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죠? 세 개. 그 세 개가 이렇게 선형 결합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써 있지만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로그를 취한 IT 더하기 로그를 취한 CT 곱하기 얘 더하기 요거 곱하기 얘 더하기 상수는 0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통 많이 쓰는 텀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로그 IT는 곱하기 1이니까요. 그죠? 얘를 0 등호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얘가 플러스 24. 그 다음에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5.6 곱하기 얘.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7 곱하기 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거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정확하게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더하기 에러. 더하기 에러가 있겠죠. 그죠? 예. 그 더하기 에러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 식을 통해서 생기는 에러가 바로 그래서 이 식을 추정을 했으니까요. 뷰에 가서 리프레젠테이션을 보면 좀 더 확실하겠죠. 아주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 거예요. 이게 D log IT는 개수 곱하기 자기 자신의 leg 옆에 있는 거에 변수의 leg GDP의 leg 그 다음에 어디 있죠? 는 이쪽은 되게 블러해서 잘 안 보이네. 이쪽 걸 한번 볼게요. 그 로그를 취한 것들이 뒤에 있고요.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괄호네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얘가 실은 그러니까 두 개 변수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로그를 취한 소비고요. 로그를 취한 GDP예요. 이 식을 추정을 하면 얘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되는 거네요. 그죠?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얘 또는 얘예요. 같은 거예요. 그죠? 같다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에 또 뭐가 있었죠? 얘가 IT였고 여기 CT가 하나 들어가 있었고 여기 GDP가 하나 들어가 있었죠. 그죠? 그 식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개수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전에 VAR 모형에서 leg 1, leg 2들이 있던 게 여기 쭉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 끝날 때 보니까 상수가 하나 더 붙어 있네. 상수가. 그래서 아까 다시 에스티메이션 아웃풋을 보면 얘가 아까 이 큰 가로 안에 있는 이제 이거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이거 해당되는 거. 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T로 추정을 하겠죠. T를 추정을 하지만 그 렉을 취하면 전체적으로 등호의 왼쪽도 렉을 취했고 얘도 렉을 취한 거니까 같죠. 그죠? 우리가 엡실론 T도 정의가 되고 얘도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정의가 되니까.
근데 바로 정기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이 뭐냐? 이 식이 아까 이야기한 이 식이 되는 거예요. 장기적인 균형 관계. 근데 실제로는 거기서 떨어져 있다면서 이렇게 해요. 얘가 뭐예요? 이거죠. 그래서 얘가 되면 얘는 떨어지는 쪽으로 갈 것이다. 여기 있으면 올라가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 정보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웃풋을 보니까 여기 상수는 여기에 있는 상수였고요. 여기에 있는 상수는 이 식에 있는 상수는 이 식에 있는 상수. 그죠? 예. 그리고 보니까 얘는 유의적이지 않네요. 얘도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얘는 유의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어쨌든 세 변수 사이에 균형 관계가 있는데 균형 관계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뭐가 움직여서 균형을 되찾나요? 소비가 움직인다는 소비가. 뭐 투자가 감소한다든가 뭐 GDP가 더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균형에서 벗어나면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소비가. 그래서 이게 0이 되면 일반적으로 뭐를 생각하냐면 이 균형 관계 세 변수가 이렇게 가는데요. 세 변수가 가는데 두 변수는 장기적으로는 그냥 나홀로 갑니다. 나홀로. 단기적으로는 어딘가 이렇게 그 분기마다 움직이는 거에서는 서로 연관을 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0이라는 이야기는 얘들은 그냥 드라이버로 가는 거예요. 투자 결정되는 거고요. GDP도 뭔지 모르지만 거의 랜덤에 가고요. 그 다음에 균형식에서 벗어나면 소비가 그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조정된다. 근데 보니까 준다. 샥이 저 플러스 쪽에 있으면 주는 쪽으로, 그죠? 내려오는 쪽으로. 만약에 그 균형 오차가 마이너스였으면 지난번 분기에, 그죠? 지난번 분기에 마이너스였으면 이제 상승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계열 뭐 이걸 하는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원래 벡터 모형이고요. 이걸 통해서 에러가 디파인이 되면 에러가 디파인이 됐고요. 에러가 디파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항들이 추가가 되는 것이 이제 벡터 에러 코렉션 모형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체인지 변수지만 여기는 체인지가 아니라 원래 변수예요. 그죠? 로그만 취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레벨을 취한 변수들 사이에 어떤 유의적인 관계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변수와 이 변수와 이 변수 세 개는 공적분 관계에 있다. 장기적인 균형 관계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적분이라는 게. 근데 이 공적분 모형은 요게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즉 이게 인터셉트가 0인가 아니면 파지티브인가 네거티브인가 이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요. 나중에 그 그림이 그 다음에 이 변수들이 이제 이렇게 막 갈 텐데 요 밑에 있는 상수 얘를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얘를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모양.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시계열을 별도로 공부할 때가 있고 이 공적분 관계를 모형한다고 하면 이 VAR 모형 쪽에 있는 상수와 공적분 관계에 있는 상수를 어떻게 셋업을 하느냐. 다행히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적분 검정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어느 모형에서 적절해 보이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인 어떤 모델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은 테스트를 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 중요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봐야 될 사항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공적분 관계가 하나만 안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공적분 관계가 하나는 개수가 이렇게 상수, 이렇게 컴비네이션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서로 다른 컴비네이션, 이 코에피션트가 서로 다른 컴비네이션으로도 공적분 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얘를 응집시키는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들어낸 건데요. 우리가 뭐 일단 이제 글로벌하게 지구 안에 있으니까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에 마냥 벗어날 것이냐. 우리 이 변수들 세트에 이제 미국 변수들도 있고 금융 변수도 있고 한국 금융 변수도 있고 한데 뭐 이런 변수들 사이에도 뭐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어떤 포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장기적으로. 또 반대로 국내 금융 시장이 아니라 국내 실물 시장. 이게 실물 시장이잖아요. 투자, 소비, GDP. 실물 시장의 변수들 사이에도 어떤 장기적인 균형 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변수를 묶어서 이렇게 딱 벡터를 구성을 하면 균형식이 하나 이상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예를 들어서 변수가 3개인데 이렇게 리그레션의 장기 균형식을 찾은 것처럼 3개를 가지고 하나 딱 찾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컴비네이션은 어떻게 구해요? 회귀 분석을 그냥 얘를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요? 그래도 마찬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정보가 균형식인데 x하고 y를 바꿨어요, 변수를. 그래봐야 똑같은 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뒤집으면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 두 번째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찾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 이제 그러한 경우에 공적분 관계가 몇 개가 있느냐를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이제 모형화를 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EC나 밑에 있는 상수가 필요한가 안 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장기라는 것은 이렇게 포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잘못 잡아주면 많이 빗나가잖아요. 이게. 그죠? 단기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장기로 보면 이게 많이 벗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정하는 게 저 C하고 밑에 있는 상수예요. 중요하죠. 그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 모형의 구조를 테스트하느냐, 어떤 모형이 적합한지, 그 다음에 실제로 두 번째 만약에 그게 있다고 했을 때 그 코에피션트가 뭐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방법을 고안한 사람이에요. 저거 하나로 뭐 완전히 뭐 90년대를 풍미를 했죠. 네. 요한슨이고요. 근데 알려져 있는 것은요, 3개 변수가 있는데 공적분 검정을 해서 이러한 장기적인 관계가 몇 개가 있나를 테스트를 해보면 0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0. 0은 뭐냐면 장기적으로 이런 응집력이 있는 그런 관계가 없다. 없다. 예를 들어서 해봤더니 어떤 변수 C가 있고 어떤 변수 G가 있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거죠. 관계가 없잖아요. 이건. 그죠? 네. 우리는 소비 뭐 하니까 이거를 이제 알고 있지만 어떤 변수들은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없다. 그러면 각자 간다는 거죠. 각자 간다는 거. 장기적으로 타이트한 건 없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VAR에 의해서 분기별로 어떤 타이트한 힘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메모리는 짧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적분 관계 한 개인 거를 예시를 한 거고, 이게요. 그 다음에, 2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2개. 2개. 3개가 있을 수 있느냐? 없어요. 3개가 있을 수는 없어요. 3개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 대학원생들이 항상 그런 새로운 발견을 해오는데, 3개가 있다는 이야기는 원래 변수 자체가 이런 불안정 계열이 아니라 안정적인 계열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맥시멈
그 넘버가 지금 3개니까요. 변수의 수가 3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2까지, 2개까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모델이 일단 추정이 되면요. 그래서 얘가 피팅이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해요. 그죠? 39% 정도. 그러니까 속쪽에. 그리고 일단 추정이 되면 그 다음에 예측을 하는 것은 뭐 지난번처럼 메이크 모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추정을 할 때 우리가 또 다 13년까지 했나요? 됐고요. 프락 메이크 모델에 솔브에 가서 스타캐스틱 이거 이번에도 50%만 하고요. S를 14년 1, 4분기 해서 하면 아마 눈으로는 거의 비교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번엔 탔네요, 그죠? 살짝 탔어요, 그죠?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3, 4분기에서 2, 4분기까지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했잖아요. 그러면 실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 지금요. 이 시점에서 미래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캐스팅은 틀리기 전에 빨리 다음 포캐스트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틀릴 시간이 없죠. 틀리기 전에 또 다음 걸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널들이 늘 주가가 맨날 뭐 주가 지수는 3천 간다고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아닌 것 같으면 계속 리바이즈를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장기 포캐스트를 할 때하고 단기 포캐스트를 할 때가 좀 다르다 하는 거고, VAR이 단일 시계열 모형 예측하는 것보다는 좀 더 풍부하게 다이내믹스를 기술할 수가 있다. 이게 주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요, 보면 이제 X2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X1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코र्스에서는 뭐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요, X2라는 데이터는 기호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뭐 우리가 많이 본 거죠. 랜덤 워크 데이터입니다. 랜덤 워크. 그 다음에 U1 데이터는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기호가 좀 이상해 보이지만 안정적인 AR1이죠. 그죠? AR1. 자기 회귀 모형입니다. X1이 어떻게 결정되는 걸 봤더니 X1은 랜덤 워크에다가 상수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U를 더한 거예요. 상수죠? 안정적인 거죠? 얘는 불안정적이죠? 그러니까 불안정적이에요, 얘도.
그랬을 때 x1하고 x2를 딱 제가 받으면 테스트를 해보면 불안정적이라고 나오겠죠. 하나는 랜덤옥이고 하나도 불안정적이니까. 그랬을 때 이 식을 가만히 봤더니 저기에 있는 C하고 G의 그래프하고 똑같네요. 얘가 Y축이고 얘가 X축이에요. 개수가 뭐예요? 개수가 1이네, 1. 개수가 1. 그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원 계열 자체가 서로 I1 계열이고, 두 계열의 이런 선형 결합이 안정적이죠, 그죠? 이럴 때 이 변수와 이 두 변수는 공적분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히 상수항을 인터셉트를 가지면서 뭐죠? 45도 어웨이로 딱 돼 있는 그런 관계가 있고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이런 구조를 갖는 거죠. 항상 얘는 이렇게 썼으니까요. 평균이 0입니다. 얘는 평균이 0. 그러니까 0으로 회귀하는 프로세스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이 0이고요. 항상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물론 이제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예. 그런 공적분 관계고요. 그래서 이제 두 변수를 이제 델타 x1t, 델타 x2t 이렇게 해서 벡터를 쌌어요. 이렇게 하면 보니까 얘도 상수가 있네요. 그죠? x2도 상수가 있죠. 근데 보세요. x2를 2에서 x2 t-1을 빼주면 상수 더하기 잡음이죠. 상수 더하기 잡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1, x2는 상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수. 여기 c2. 그죠? 왜냐면 차분한 게 상수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상수가 있습니다. x1도 x2가 상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합이 상수가 있으니까 이게 상수가 뭔가 모르지만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가 델타 x1 t-1이고요. 델타 x2 t-1이에요. 그러면 여기 숫자 이게 2x1이니까 2x2가 돼야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델타 x2 기준으로 다시 보면 2 기준으로 보면 얘가 그냥 표준 전기 변량이니까 상수만 있고 과거의 거에 영향을 안 받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x2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하잖아요. 얘는 진짜 0일 것 같고요. 얘도 정말 0일 것 같네요. 얘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이게 A 행렬인데 첫 번째 레그에 그래서 A1이라고 할까요? 2x2. 그 다음에 레그 하나를 더 취했을 때 A2가 유의적인 게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별로 그렇게 라이클리하지는 않네요. 그죠? 왜냐면 여기에 시리얼 콜레이션 스트럭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벡터 에러 프랙션이니까요. 변수가 두 개죠. 그러면 여기에 두 개가 델타 1, 델타 C 말고 로 1, 로 2로 쓸게요. 로 1, 로 2에 이 관계 x1t 마이너스 1 렉을 취했습니다. 마이너스 가마 0 마이너스 x2t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얘가 지금 u1 t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네요. 그죠? 즉 얘가 균형 오차. 그 다음에 얘가 그래서 얘가 아까
이렇게 아까 변수, 개수 이름 나올 때, 코인트 나왔던 거 있었잖아요. 걔가 바로 이제 얘고요. 요거에 대한 개수. 그 다음에 더하기 엡실론 1t, 엡실론 2t.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VAR이고요. 그죠? VAR. 그러니까 체인지끼리의 관계니까 이거는 분기간의 관계네요. 그죠? 단기간의 관계예요. 단기간의 다이내믹스는 얘에 의해서 기술이 되고, 그 다음에 균형에서 벗어났을 때 회복하는 장기적인 관계는 요 코에피션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퀘스천 들어갑니다, 이제. 로 1과 로 2 중에 하나는 0일 것 같아요. 어느 게 0일까요? 로 1, 로 2. 보세요. x2는 랜덤 워크이죠, 그죠? 랜덤 워크예요. 얘는 랜덤 워크 더하기 이런 자기회귀 어떤 시리얼 콜레이션 스트럭처가 있는 변수네요. 그죠? 예. 그래서 보면 얘 자체는 실은 이제 랜덤 워크이기 때문에 x1이 왜 변하느냐? 잡음이 있어서 변하는 거예요. 잡음이 있어서. 근데 그거 외에 뭐예요? 이 장기적인 레벨에서 관계를 갖는 1이라는 값을 갖는 얘가 움직여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x2가 움직이니까 x1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0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적분 모형을 해보면 아까 보니까 이렇게 코인트로 되어 있는 이제 이게 아까 우리는 세별량이니까 하나, 둘, 세 개 값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게 유의적이었고 나머지는 0이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얘는 0이고 이를테면 얘 0이 아니라고 하면 공적분 관계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변수가 변해서 공적분 관계를 회복을 해요? 이 변수. 그래서 x2는 우리가 보통 드라이버라고 부르고요. 얘가 일종의 리스크의 소스입니다. 얘가. 그래서 보면 이 드라이버라는 것은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대부분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 대차대 대표하고 손익계 센서가 있는데 지금 2013년 거밖에 없어요. 2014년 말에 결산 때 무슨 값일까? 다음 달에 무슨 값일까? 이게 지금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보험사에서 지금 우리 컨설턴트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 금융회사들의 이를테면 내년부터 5년까지에 그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왜 만들어서 뭐 해요? 그거 어쨌든 가상의 숫자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샥이 왔을 때 어느 회사의 재무 비율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느냐. 선제적으로 감독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들 지금 미리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제조회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 지난 학기에 우리 금융 IT를 할 때 그 베닝가의 책을 커버를 했었는데 그 책에서 프로포마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프로포마. 프로포마라는 것은 이게 밸런스 시트 프로젝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년에 밸런스 시트 뭘까? 프로포마가 뭘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조업은 아니 그 밸런스 시트에서 보면 자산 쪽에 여러 항목들이 있죠. 부채 쪽에 여러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애들을 어떻게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하나 드라이버를 잡습니다. 드라이버는 그러니까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에 내 BSPL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내가 컨트롤 못하는 팩터 중에 하나는 매출이다. 매출. 모든 것은 매출이 안 일어나면 우리 주저앉는다. 다. 수익도 떨어지고 성장도 떨어지고 안정성도 떨어지고 매출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래서 매출이라는 게 매년 예를 들어 10% 성장한다. 그냥 과거 3년을 봤더니 10%씩 성장을 했다. 그 매출이 그 정도 가면 우리가 다른 밸런스 시트에 있는 아이템이 대체로 매출이 2 올라가면 얘는 1 올라갔다. 그럼 0.5의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3년을 봤더니 0.5의 관계가 있어요. 얘는. 또 어떤 변수는 0.75의 관계가 있고 어떤 거는 3의 관계가 있고요. 그런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매출에 대한 시나리오가 탁 주어지면 탁탁탁 5포인트가 찍히면 나머지 밸런스 시트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과거의 평균적인 그 드라이버와의 관계에 따라서 쭉 프로젝션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이제 프로포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융 같은 경우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드라이버냐? 그럼 뭐 대출일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라고요. 드라이버가 한 개밖에 없느냐? 2개 있을 수도 있다. 좀 더 복잡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형을 해보면, 저게 만약에 스테이트 오브 이코노미라고 하면, 경제 실제로 알려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X2가 움직이니까 X1이 따라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단기 이자율, 장기 이자율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별량이지만, 뭐, 1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을 가지고 X1, 2, 3, 4, 5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 모형을 아까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VCM 모형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죠? 자, VCM 모형이에요. VCM 모형에서 이렇게 이자율을 5개 만기를 가지고 있는 이자율을 모형화를 했을 때, 만약에 얘들이, 그럼 이자율들이 서로 다른 만기의 것들이 이렇게 가는데, 과연 또 마찬가지로 어떤 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관계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테스트를 했더니 있다고 나왔다고 쳐보세요. 보통 최소한 하나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뭐 스프레드 같은 게 있다고 하잖아요. 스프레드. 장기 자율과 단기 자율의 스프레드. 얘는 어떻게 보면 그 스프레드라는 게, 장단기 자율이라는 게 마냥 벌어지겠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줄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그죠? 네. 근데 이 이론의 여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프레드는요, 안정적인 계열이 아니에요. 이 자율에서 이 자율을 빼면 나온 그 차이, 스프레드를 얘가 안정적인지를 테스트를 해보면 불안정적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게 I1 계열에서 I1 계열을 빼줬는데 나온 값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 둘이 공적분 관계에 있으면, 공적분 관계에 있으면 얘가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얘들이 공적분 관계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프랙티컬한 목적상 이자율을 장기적으로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또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도. 내가 3년짜리 많이 발행할 건지, 5년짜리 많이 발행할 건지, 30년짜리 발행할 건지 하려고 하면, 보통 우리 시뮬레이션 트릭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 이게 향후 내 플래닝하는 호라이즌 동안 어떻게 갈지를 시뮬레이션 해봐야 된다고 하면, 그럼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약에 공적분 관계가 나왔고요. 여기에 있는 숫자가 이제 몇 개가 나오겠죠? 5개가 나오겠죠. 그죠? 5개가. 5개를 쌌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0이 아니고, 한 개가 0이고, 다른 것들이 0이 아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5년짜리가 개수가 로우가 0이고 나머지가 유의적이었다. 개수가 로우가. 그 이야기는 얘가 드라이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짜리는 우리가 지표물로 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팔러스는 여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어저스가 되는 그런 구조라는 이야기죠. 드라이버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클래스를 마치고 나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 자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모형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이 자열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하는 거. 우리가 특정 시점에서 이 5개의 자열을 플러스를 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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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특정 분기에, 특정 월에. 그걸 뭐라고 불러요? 기간구조. 이 자열을 기간구조. 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 이게 term이잖아요. 그죠? 다른 기간이잖아요. 이 자열의 기간구조. 근데 이렇게 모형화했다는 건 뭐예요? 특정 시점 t에서 이 값에 대한 점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 값들의 다이내믹스니까 이건 3차원적인 그죠? 일드 커브가 3차원적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런 모형을 하나 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공적분 모형이나 아니면 이게 만약에 전부 다 0이 나왔다. 그럼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불행하게도 어떤 응집력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각자 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why not?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VAR 모형이 내가 특별한 모형이 없으면 VAR 모형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없는 모형. 근데 이게 유의적이라고 생각되는 좋은 근거가 있으면 이제 공적분 모형으로 가는 거고요. 그죠? 근데 우리 지난번에 그 샘플 풀 퀘스천에서는 이거 말고 다른 모형을 했어요. 팩터 모형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 모형은 시험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커버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데이터를 제가 한번 이게 제너레이트 해본 거거든요. 우리 시계열 분석에 많이 썼던 건데 얘도 0이 아니고요. 얘도 0이 아닌 모형. 게마가 0이 아닌 모형. 뭐 4.5, 0.5 이렇게 4.5, 0.5. 그래서 이 값이 4.5가 되도록 데이터를 제너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가 0.5가 되도록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쭉 해봤더니 이런 패스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각각은 I1 계열, 불안정 계열. 그 다음에 두 개가 크로스할 때도 있고 벗어날 때도 있지만 다시 또 이렇게 붙잖아요. 그죠? 공적분 관계가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봤던 이 스트럭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추정을 해본 게 여기서 이거는 얘는 살려놨고요. 얘는 살려놨고 이 랜덤워크 얘에서 이 숫자를 0으로 뒀어요. 랜덤워크에서 첫 번째 나오는 상수, 그걸 보통 우리가 인터셉트라고 안 부르고요. 이 랜덤워크 데이터는 이렇게 떠다니는 데이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인터셉트라고 안 부르고 constant라고 안 부르고 rate of drift라고 불러요. rate of drift. 그래서 표류율, 표류항 이렇게 부르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표류항이 되면 플러스다. 아까처럼 0.5다. 그러면 플러스 효과가 이렇게 나타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얘가 0이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마이너스면 더 이렇게 가겠죠, 그죠? 예. 근데 그렇더라도 이게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0이든 얘는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건데 얘를 플러스인 것을 0.5를 0으로 하고 했더니 파티큘러한 시뮬레이션은 이번에는 이제 밑으로 가네요, 그죠? 그래서 x2 인터셉터 없이 그랬더니 얘가 우연히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파란색 x1 변수는 따라가는 거죠. 장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한번 해보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공적분 모형을 추정을 해보면, 결과가 나온 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이게 결과가 나온 건데요. 너무 흐린가요? 마이너스 4.1 나왔어요. 우리가 트루 파라미터가 4.5였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나온 줄 아시죠? 그죠? 이렇게 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호에서 넘겼어. 네.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잡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개수는 뭐가 나왔냐면 1이 나왔어요. 1. 아까 x1은 상수 더하기 x2 더하기 잡음이었거든요. 앞에 개수가 1이었잖아요. 1. 1이 잡혀 나온 거예요. 여기 상수가 있을 확률이 높은 모델이라고 그랬죠. 그죠? 요게 특히 0.5였어요. 0. 몇이에요? 0.44. 0.44, 0.40. 같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이게 원래는 0.5가 나와야 되고 4.5가 나와야 되는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공적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얘가 0이고 얘가 유의적이어야 되거든요. 얘가 유의적이고요. 얘가 비유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일반적 공적분에 관한 방법들을 잘 따라가면 원래 데이터가 우리가 이제 원래 우리가 실제로 워킹하는 데이터는 트루스를 모르니까요. 이 방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잖아요. 하지만 내가 정확하게 어떤 모양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방법으로 따라갔을 때 걔가 비슷한 결과를 찾아낼 수만 있으면 그때는 이제 그런 걸 몇 번만 연습을 해보면 이제 모르는 새로운 데이터셋이 오더라도 모형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컴퓨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로 이제 제 계획에는 이제 간단한 이뷰스하고 간단한 확률, 통계, 선형 회귀 분석, 그 다음에 단일 시계열 모형, 벡터 오토 리그레션, 그 다음에 벡터 오차 수정 모형, 벡터 오차 수정 VCM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이제 일단 쭉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제 컨설팅의 여러 수준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계열적인 백그라운드가 높아가지고 어떤 모형이 정말 좋으냐, 변수 3개 놓고 짜는 게 좋으냐, 5개 놓고 짜는 게 좋으냐, 이게 필요하냐, 레그는 몇 개 들어가야 되냐, 어느 게 유의적이냐, 공적 관계는 1개만 있느냐, 2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게 만들어지면 얘를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하는 툴도 만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C로 코딩도 하고 여러 레벨에 이제 참여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정도 그 레벨까지 가는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계열적인 에스펙트가 강하다고 하면 시계열 분석을 별도로 실은 듣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체 팀을 이뤄서 컨설팅을 할 때 VCM 모형이 나왔는데 이제 이거 전체적인 그림이 안 뜨면 이제 굉장히 깝깝한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죠. 지금은 여러분 난 VCM은 들어봤고 되게 퍼포스가 뭐고 모형의 목적이 어떻게 생긴 거고 드라이버도 있다고 하더라.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 VAR 모형은 내가 별로 그렇게 특별히 생각할 게 없을 때 근데 변수셋은 크고 구조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럴 땐 VR을 쓰고 뭐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요. 그런 모형들에서 간단한 특성들 정도 안정성이라는 게 뭘까 그때 봤더니 뭐 AR1 같은 경우에는 그 개수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그 모형은 그 데이터는 항상 평균으로 돌아온다. 뭐 이런 정도의 심플한 스토리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항의 의미가 뭐냐? 오차가 생겼을 때
이게 유의적인 것에 걸려있는 변수가 변한다는 뜻이다. 이런 해석 정도가 우리 클래스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돼서요. 혹시 뭐 다른 질문 있나요? 이제 우리가 이제 못한 거는요. 지금까지는 변수들의 원래 값에 대한 모형과 예측이 중요했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거 두 번째 거요. 변동성을 볼 거예요. 실은 변동성이 중요한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또 이런저런 코스에서 변동성을 많이 봤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레벨에서 컨설턴트들이 내 페이보릿 변동성 모형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